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이승만 학당이 벌써 이제 4기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4기를 맞아서 새로운 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알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산업국가로서 성장하는데 이승만 시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그런 아주 격조 높은 그 강의가 12개 강좌가 연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4기의 경우는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토요일 그 한 강좌씩을 소화를 해서 3개월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서 그 이승만 학당 제 4기 그 교육생들 모집을 하는 내용들을 고지를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서 같이 공부를 하는 대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4기서부터는 그동안 이영훈 교장 선생님, 그리고 김학은 교수님, 저 이렇게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새로운 아주 명망 높은 교수진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주익종 씨가 참여를 해서 보다 더 격조 높은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배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학당의 김용삼입니다. 오늘은 그 6.25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제목은 거창하게 6.25의 역사적 의미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6.25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뭐 동족상잔의 뭐 전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뭐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이 엉터리 선동에 넘어가기가 아주 굉장히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25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 6.25와 관련된 내용은 원래 이승만 학당 정규 강좌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일종의 뭐 번외로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남침 전야, 그러니까 6.25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25를 이야기를 하려면 제2차 세계대전을 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종전과 그 종전에 따른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관계가 궁극적으로 6.25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은 그 정말 미중유의 파괴를 불러온 좀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히틀러와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이른바 추축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일으켰고, 거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소련이 한편이 돼서 손을 잡아서 이 히틀러 일당을 무찌르기 위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그러면은 자본주의의 어떤 그 첨단 문명을 달리는 나라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그러면 공산주의의 또 종주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틀러라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미국과 영국은 이 스탈린이라는 아주 더 큰 악당하고 손을 잡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그 표현을 히틀러라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탈린이라는 거악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과학과 미국이 손을 잡았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무장이 상당 부분이 해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1945년 이후에 미국 그 최고 국가 지도부내 소련 간첩들이 뭐 우글우글하게 되는 이런 또 단서를 제공하는 웃기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스탈린하고 손을 잡으면서 미국판 햇볕 정책을 편 결과 미국 군부, 행정부, 뭐 미 고위층의 미국 간첩이 아주 뭐 어마어마한 간첩들이 침투를 해서 미국의 핵심 정보들을 뭐 무차별로 빼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메카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폭로가 돼서 메카시 그 선풍이 불고 나중에는 뭐 공산주의자들이 메카시가 이야기한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이 메카시 선풍이 일어난 지 40년 후에 미국이 베너나 프로젝트라는 그 극비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극비문서 안에는 그 메카시가 간첩이라고 지목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진짜 소련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련 간첩이 이 미국의 행정부 내에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또 2차 세계대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제 히틀러가 항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그 군부의 그 전략팀에서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려면 미군이 약 180만 명 정도가 그 희생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전쟁을 1년 내지 1년 8개월 정도를 더해야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히틀러와의 전쟁에서 겨우 이제 승리를 해서 기진맥진해 있는 스탈린에게 야,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신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스탈린은 오케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 뭐 줄래? 그래서 소련은 미국에게 여러 가지 이권을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외몽고에 대한 지배권을 달라. 그리고 대련항 그 뭐 중국말로는 다련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순항을 조차를 하겠다. 또 사할린섬 남부를 자기네들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주할 수 있도록 그 허가를 해달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스탈린이 요구했던 바로 이 이권들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한 러시아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런 이권들이었습니다. 그 이권들을 도로 자기네들에게 주면 대일전에 우리도 참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루스벨트가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참전을 한다고 그러고 참전을 안 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B-29 폭격기가 붕 뜨기 바로 직전에 스탈린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일전에 참전을 하고 그 대일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며칠 싸웠느냐 8월 9일 날서부터 싸움을 했으니까 불과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합니다.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 기간 동안 소련군은 만주 일대를 막 전광석화처럼 다 석권을 하고 그리고 함경북도에 소련군 그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그리고 나진항을 점령하고 청진항을 점령하고
원사랑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 일본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쟁을 해가지고 만주 일대하고 38선 이북 지역의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은 최선발 부대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한반도에서 10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 겨우 이제 도달을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소련군이 도주하는 일본군을 쫓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그냥 진격을 개시했으면 부산까지 아주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전쟁은 미국이 했는데 일주일 전쟁을 하고 만주 다 석권을 하고 38선 넘어서 한반도까지를 다 점령을 해버리면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하든 소련군의 진격을 어느 선에선가는 우리가 막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도를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38도선을 쭉 거놓고 야,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은 소련 너희들이 점령을 해라. 그 남쪽은 우리가 점령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38선이라는 것을 글 테니까 이거를 준수해달라. 스탈린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오케이 38선 우리가 받아들일게. 그래가지고 38선 아래까지 진격을 해왔던 소련군을 38선 이북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38선이 그어졌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은 미군이 38선을 걷기 때문에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미국이 이 38선을 제한을 안 했다면 소련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와서 부산을 다 점령을 하고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 수중에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소련군의 진격을 멈추기 위해서 38선이라는 것을 미국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38선을 소련이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38선이야말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소련군의 점령을 막은 아주 결정적인 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의미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반대로 미국이 38선을 걷으니까 분단의 원흉 아니냐. 아니,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놔뒀으면 전부 소련군의 점령 지역이 돼서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100% 공산화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중립국이 됐죠.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령지가 다 공산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제안한 이 38선이야말로 한반도 남쪽을 소련의 점령으로부터 구해준 아주 구세주 같은 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8선이 거졌고, 그리고 38선이 거진 이후에 이제 그 소련이 그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은 소련이 점령을 해서 일본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점령을 해서 일본군의 항복을 미군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분단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그 계기가 만들어지는 그 전기가 있었습니다. 1945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런던에서 전순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바로 이 전순국 외상회의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후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어느 지역은 누가 공이 컸으니까 이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이 지역은 누가, 일종의 이제 그 전리품을 이제 분배하고, 그리고 전후 세계 질서의 그 기본을 만드는 이런 회의가 일본군이 항복을 한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이 런던에서 열린 전순국 외상회담에서 소련이 미국과 영국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할양을 해달라. 아니, 홋카이도 북부 지역은 일본하고 전쟁을 미국이 4년에 걸쳐서 엄청난 인명을 희생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무지막지한 그 돈을 들여가면서 일본을 눌러놨는데 홋카이도면 일본 북부 지역 아닙니까? 이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돼요? 미국이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러자 이번에는 소련이 지중해에 있는 트리폴리 항구를 달라. 트리폴리 항구는 지금의 리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제해권은 영국이 지고 있는데 그 영국이 지고 있는 바로 그 지중해에 핵심 지역인 트리폴리를 소련이 그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 지중해 제해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이거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소련이 요구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요구가 미국과 영국에 의해서 거절이 되니까 이 스탈린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좋다. 당신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1945년 9월 20일 그러니까 전순국 외상회담이 한참 열리고 있는 그 시점에 스탈린이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 라는 지시를 9월 20일 날 내립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의 분단 정권이 들어서는 그 첫 단초가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분단을 야기한 시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발언한 것이 분단을 야기했으니까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다. 미국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횡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을 보면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극비 지령을 내려서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북한 지역에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 라는 그런 비밀 지령을 내린 것이 바로 분단의 첫 시작이다 라는 점을 애청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스탈린은 그 북한 지역에다가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라는 지시와 함께 모택동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장개석 군대를 공격을 하라. 그래서 중국의 국공내전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이후에 국공내전이 아주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와 일본 홋카이도에 대한 자기네들의 이권이 거부가 되자마자 이 스탈린은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만주 지역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서 공산 단독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46년 2월 8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라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북한 정권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임시인민위원회는 바로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분단을 야기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이 정읍 발언은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4개월 후인 1946년 6월 3일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니 이런데도 이게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이란 말입니까? 분단의 원흉은 스탈린이고 그 스탈린의 명령을 받아서 북한에서 공산주의 정권을 세운 김일성 집단이라는 점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속이고 이승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마치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 엉터리 선전선동을 여러분들은 깨부셔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북한에 이제 임시민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뭐 농지개혁, 뭐 토지개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무렵에 이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사적으로 이제 냉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냉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틀러란 나치 히틀러 정권을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소련이라는 이 거악과 손을 잡으면서 동맹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소련과의 그런 동맹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세계에 평화가 유지되도록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 유엔이라는 기구도 만들고 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은 아주 근본부터 이 전후 처리에 관련된 모든 그 철학이 달랐습니다. 소련은 무조건 자기네들이 그 점령한 지역, 주로 이제 동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독일의 절반을 이제 점령을 했죠. 그리고 이쪽으로 뭐 중앙아시아 지역, 뭐 만주 지역, 몽골, 그리고 한반도의 북부에 이르기까지 자기네들이 점령한 모든 지역에 우방국가를 수립한다는 명목하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련을 가보니까요, 이 소련이 유럽하고 맞닿아 있는 모스크바에서 그 이 유럽까지의 그 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그야말로 광활한 대평원 지역입니다. 뭐 그래도 뭐 산이라도 좀 높은 게 있고 뭐 지형이라도 좀 험악하고 그러면 뭐 그런 데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좀 막을 수도 있겠지만 소련은 대평원 지역입니다. 때문에 항상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소련은 어떻게든지 자기네 영토 바깥에다가 일종의 거대한 방벽, 범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벨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점령한 지역을 전부 공산화시켜서 이 지역을 이 서방 세계하고 그 맞닥뜨리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산화를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소련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유선거를 통해서 통상할 수 있는 개방국가를 세우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서양 열강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뭐 중남미 이런 데다가 전부 식민지를 만들어서 식민지에서 아주 고열을 빨아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그 체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거를 전부 깨부시고 모든 나라들이 자유로운 독립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통상을 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이 지구상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식민지에서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독립된 주권을 가지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마찰음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한 나라는 자본주의의 종주국이고 한 나라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나라가 전쟁 이후에 이 세계를 운영하는 철학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제 동맹국 관계에서 적인 관계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이라는 이 거대한 냉전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터키 이 지역이 아주 그 지중해로 나가는 길목에 있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지중해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두 나라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그리스와 터키마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공산 게릴라들에게 막대한 뭐 군사 원조를 하는 모습을 본 미국이 이제 소련과는 더 이상 동맹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처칠이 1946년 3월 5일 날 그 유명한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1년 후인 1947년 3월 12일 날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소련의 더 이상의 공산주의의 팽창을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막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봉쇄 정책을 사용을 한다. 이런 기조가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아주 정면 대결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정면 대결에 가장 첨예한 그 전쟁터가 어디였느냐? 바로 38선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미국이 격돌하고 있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해방 후에 미국은 그러면 어떠한 대안 정책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리고 보자라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ait and see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왜 이런 소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을 때 미군이 전체 미군의 병력이 12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무너뜨려 그리고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는데 미군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리고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 양쪽에서 전쟁을 한 거죠. 태평양 전쟁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1200만 대군 그리고 242개의 항공단 그리고 항공모함이 무려 100척이나 되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도 멸망하고 나니까 이 전쟁 때 어마어마한 이 군대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이제 군사력 감축에 돌입을 했는데 얼마나 급격하게 미군이 감축을 했느냐? 그냥 있는 거에서 공을 하나씩 확 빼버렸습니다. 1200만 군대를 107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뭐 항공모함, 전함들 뭐 줄줄이 다 퇴역을 시키고요. 그러니 1200만 되는 병력을 107만 명으로 무려 90%를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줄이고 나니까 이 소수의 병력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1947년도에 미국이 합동군사위원회를 열어서 전 세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을 이제 16개를 추려서 그 중에 중요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반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성립되기 전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남한이라고 칩시다. 남한이 미국의 그 중요도가 걸려있는 16개 국가 지역 중에서 15위,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 지역은 미국의 그 국익이 걸려있는 국가 전략상 별로 미군을 주둔을 시켜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판명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그 당시에 약 4만 명 이상이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국이 중요도가 낮으니 이 한국은 빨리 이제 그 군대를 철수시켜야 되는데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빨리 남한 지역에다가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주한미군은 철수를 시키자. 이 전략이 바로 기다리고 보자라는 wait and see라는 그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미국이 남한을 점령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뭐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지역이니 빨리 철수하자. 철수하려면
정부를 세워야 되니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해서 유엔의 주관하에 유엔의 감시하에 정부를 수립하고 우리는 빠져나가자. 이 결정을 1947년 9월 29일 날 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47년 9월 29일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로 결정된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6.25를 불러오는 단서가 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세운 다음에 그 미군은 철수하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은 공산화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계산을 미국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철수한 다음에 공산화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뭐 그 나라의 운명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엔에 상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6.25 전야니까 이번 시간은 바로 여기까지 미국의 대한 정책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이후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